논 열맞이기 대신 김진사댁 여종 월화를 내게 주시오. 그 한마디가 활터에 모인 사람들의 귀를 잡아챘습니다. 논 열맞이기면 이 고을에서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으니 그런 거금을 두고 여종을 달라 하는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진사. 첩이라도 두시게요? 하찮은 여종이라니 그리하시오. 활터에 모인 구경꾼들이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논 열맞이기 대신 여종을 택한 이진사, 첩을 두려하나 봅니다. 하지만 이진사가 논 열맞이기를 마다하고 김진사택의 여종을 택한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논 열맞이기와 바꾼 여종,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갑부 두 양반이 활터에 마주 섰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으니 활쏘기 내기로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지요. 소문을 들은 구경꾼들이 하나 둘 활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활터는 고을 동쪽 느티나무 숲 아래 자리 잡은 곳으로 조선 개국 이래 이 고을 선비들이 심신을 단련하던 유서 깊은 터였습니다. 50보 거리의 관역은 단단한 참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었고 그 앞에 서면 오른편으로 실개천이 흐르고 왼편으로 오래된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리웠지요. 논 열맞이기짜리 내기라는 소문이 고을 전체를 달구었으니 엿장수가 옆판을 내려놓고 구경하였고 안악들이 광주리를 머리에 인 채 발을 뗄 줄 몰랐습니다. 담장 위에까지 사람이 올라앉을 지경이었지요. 내기의 규칙은 단순하였습니다. 5발을 쏘아 관역을 더 많이 꿰뚫은 쪽이 이기는 것이었지요. 김진사의 활솜씨는 이 고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활터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내기 활쏘기를 하였으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소문난 궁사였습니다. 고을 향사 시합 때마다 으뜸을 차지하였고 인근 고을 궁사들과 겨루어도 진 적이 없었으니 구경꾼들이 오늘도 김진사가 이길 것이라 수군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이진사의 실력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요. 활을 잘 쏜다더라 하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본 사람이 없었으니 구경꾼들은 의례 김진사의 쉬운 승리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지요. 이진사가 젊은 시절 조선 최고의 궁사로 이름을 떨쳤던 이 별감의 직전 제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별감이 평생 단 3명에게만 활을 가르쳤는데 그 마지막 제자가 바로 이진사였다는 것을 이 고을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진사가 굳이 밝히지 않았던 까닭이었지요. 그래서였습니다. 김진사가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이진사를 내려다볼 때도 구경꾼들이 김진사 편을 들며 수군거릴 때도 이진사의 눈빛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였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쏘겠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진사의 길을 죽이겠다는 신보였지요. 이진사는 어깨를 한번 돌리고 가볍게 몸을 풀더니 여유롭게 시위를 당겼지요. 귀 밑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햇살에 번뜩이는 순간 화살이 묵직한 파열음을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50보를 순식간에 날아갈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박히는 소리가 퍽 하고 활터 전체를 울렸지요. 구경꾼들이 와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진사가 활을 내리며
이진사를 비웃듯이 말합니다. 이진사, 어디 한번 실력을 봅시다. 이진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활을 들어 시위를 당기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요. 이진사의 도포자락이 크게 휘날리고 활터 주변 수풀에서 새들이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이진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린 채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결에 살짝 밀리며 날아가더니 관역 정중앙에서 반치 비껴난 자리에 꽂혔습니다. 이진사를 응원하는 구경꾼들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첫 발은 김진사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이진사가 쏠 차례였습니다. 이진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지요. 바람도 먹고 새들도 가라앉은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사가 활을 들었지요.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는 활터에서 이진사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팽팽한 긴장을 뚫고 바람을 가르더니 관역 정중앙을 정확히 꿰뚫었지요. 퍽, 그 소리가 실개천 건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진사 편 구경꾼들이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이진사가 활을 내리며 김진사를 향해 눈짓을 하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었습니까? 김진사. 김진사는 이진사의 활솜씨에 잠시 당황하는 듯 하였습니다. 김진사가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지만 마음이 이미 흔들린 탓이었는지 시위를 떠난 화살이 기세를 잃고 관역 정중앙에서 한치 비껴난 자리에 힘없이 꽂혔지요. 1대1 동점이었습니다. 활터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하였지요. 5발의 활 내기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기세를 잡을 수 있는 세 번째 화살은 이진사가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숨을 죽인 구경꾼들은 이진사와 관역을 번갈아 쳐다보며 침을 꼴딱 삼키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사가 천천히 활을 들어 관역을 조준하더니 이내 활 시위를 놓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화살촉이 어느새 허공을 가르더니 관역 정중앙을 꿰뚫었지요. 퍽! 구경꾼들이 함성과 박수를 쳤습니다. 김진사. 어떻소? 한번 따라와 보시오. 김진사는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발을 벌리고 허리를 낮추어 오래도록 겨냥하였지요. 긴장을 하였나 봅니다. 한참을 조준한 다음에 활 시위를 놓았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갔지만 마음이 급하였던 탓이었는지 관역 정중앙에서 반치 비껴난 자리에 꽂혔습니다. 이제 점수는 2대1. 이진사가 앞서기 시작하였지요. 이진사 편 구경꾼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김진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번째 화살, 분을 사귀지 못한 김진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겨냥하더니 시위를 떠난 화살이 팽팽하게 허공을 가르며 관역 정중앙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김진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곤 안도의 쉼을 남모르게 쉬었지요. 조금은 긴장한 듯 이진사가 앞으로 나서며 활을 들었습니다. 시위를 당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이진사, 그나저나 논 열맞이기 문서는 오늘 저녁에 넘겨받으면 되겠소? 이진사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김진사가 한마디 던집니다. 시위를 한껏 당기던 이진사의 손끝이 순간 흔들렸지요. 이진사는 당겼던 활시위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펄럭이는 깃발의 소리를 들으며 잠시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시기를 당겼지요.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서 한치 비껴난 자리에 꽂혔습니다. 이진사 편 구경꾼들이 탄식을 내뱉었지요. 김진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긴장을 하셨나 봅니다. 이진사. 구경꾼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졌습니다. 비열하다는 목소리도 들렸지요. 이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화를 내리며 눈을 감았지요. 시합은 2대2 동점이 되어 마지막 한 발에 승부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5번째 화살 승부를 가를 마지막 발이었습니다. 활터가 무덤처럼 고요하였지요. 김진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화를 들었지만 아까의 야유가 채 가시지 않은 탓이었는지 너무 오래 겨냥하다가 힘이 들어간 채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서 한치 비껴난 자리에 박혔지요. 결코 나쁘지 않은 한 발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진사의 차례였지요. 이진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지요. 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이진사의 도포자락이 크게 펄럭이고 활터 주변 수풀에서 새들이 다시 날아올랐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진사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포자락이 펄럭이는 채로 새들이 머리 위를 날아가는 채로 바람이 온몸을 흔드는 채로 이진사는 끝까지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 별감의 가르침이었지요. 바람은 막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진사는 바람의 방향을 온몸으로 읽으며 시위를 놓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세차게 불어왔지요. 화살은 바람을 타고 휘어지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보는 이의 애간장을 태우며 날아간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순간 구경꾼 하나가 징을 쳤지요. 명중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활터의 긴장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질렀고 담장 위에 올라앉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내렸으며 멀찍이서 지켜보던 노인 하나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대2. 이진사가 이겼지요.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논 열맞이기가 이제 이진사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못마땅해하는 이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습니다. 이진사, 오늘은 내가 졌소. 조만간 한 번 더 내기합시다. 이진사의 시선이 김진사에게서 벗어나 담장 너머 멀찍이 구경하던 김진사댁 여종에게 향하였습니다. 김진사댁 여종인 월아는 그날 심부름을 나왔다가 활내기 소문을 듣고 담장 근처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지만 인물이 빼어나 남자라면 한 번쯤 수작을 걸어볼 만한 미색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월아가 여종의 옷을 입고 있어도 서 있는 자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을에 논 문서를 받겠다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진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니 활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논열맞이기 대신 저기 서 있는 김진사댁의 여종을 내게 주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월아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월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으니
이긴 사람이 논 대신 사람을 요구하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지요. 이진사. 첩이라도 두시게요? 그러면 셈법이 달라지는데. 김진사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김진사가 그리하시오. 논 열맞이기와 여종을 바꾸다니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진사가 여색에 눈이 멀어 첩을 두려고 활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 이진사는 조용히 월화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과연 논 열맞이기와 여종을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거래였을까요? 자목 궁금해집니다. 이진사에게는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벗이 한양에 있었는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한 박 대감이었습니다. 학문이 깊고 마음이 고든 사람이었으니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허물없이 지내온 막역한 사이였지요. 그 우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고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한 몸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전 잘 나가던 박 대감이 영모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났지요. 박 대감은 유배지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고 하나뿐인 딸아이는 노비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진사는 그 소식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박 대감이 죽기 전 이진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한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네만 믿네 이복에 내 딸아이를 부탁하네 라는 말이었으니 그 딸아이가 바로 월화였지요. 월화는 이후 관비로 있다가 김진사 집 여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을 이진사가 알게 되었지요. 김진사 집 여종으로 10여 년을 살아온 월화를 이진사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쏘기 내기도 논 열맞이기도 처음부터 월화를 데려오기 위한 계획이었으니 이진사는 그날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래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벗이여, 이제야 자네 딸을 찾아왔네. 너무 늦어서 미안하이. 월화가 이진사 댁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무렵이었지요. 그 한 달 동안 월화는 말 한마디 불평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창거리를 다듬었으니 이진사 댁 살림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부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어찌 부정하겠습니까? 아침 밥상이 전보다 풍성해졌고 마당이 전보다 깨끗해졌으니 부인의 못마땅한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외동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월화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밥상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마당에서 스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외동이 사랑채로 돌아오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월화와 마주쳤지요. 두레박이 무거웠던지 월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동이 못 본 척 지나치려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외동이 다가가 두레박을 받아들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화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월화가 이진사 댁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이진사도 외동도 자리를 비운 참에 서찰 하나가 도착하였지요. 심부름꾼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자 월화가
조용히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지요. 심부름꾼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종이 글을 읽다니, 그것도 저 수준의 서찰을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다니. 마침 돌아오던 외동이 그 장면을 멀찍이서 목격하였습니다. 외동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지요. 여종이 글을 읽는다. 그 사실이 외동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외동이 이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외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저 여인이 대체 누굽니까? 여종이 저런 수준의 글을 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네, 아비의 빚이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외동이 더 물으려 하였으나 이진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외동은 그 말의 뜻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내 아비의 빚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외동은 알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이진사 댁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내기를 제안해 왔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논 열맞이기를 걸겠다 하였으니 지난번 내기에서 진 분풀이를 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이진사가 빙그레 웃으며 응하였지요. 소문은 금세 고을 안으로 퍼졌습니다. 지난번 내기에서 이진사가 이겼다는 것을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니 이번에는 어느 쪽이 이길지 구경꾼들의 발걸음이 다시 활터로 향하였습니다. 월화도 그 소식을 들었지요. 이번에는 자신이 내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재내기가 벌어지던 날 활터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두 양반의 자존심 대결이라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졌던 것이지요. 김진사가 먼저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꽂혔으니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지요. 이진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활을 들어 시위를 당기는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살이 날았지요. 관역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정중앙에서 한치 비껴난 자리였습니다. 이진사가 졌습니다. 활터가 술렁였지요. 김진사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번졌습니다. 김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였으니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요. 이진사, 이번에는 내가 이겼소. 논 열맞이기 대신 저 여종 월화를 돌려주시오. 활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진사에게로 향하였지요. 월화도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이진사가 잠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논 열맞이기를 드리겠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짧은 대답이었지요. 논 문서가 김진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월화를 원했던 것이지 논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진사가 논을 내주겠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지요. 논 열맞이기를 잃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고. 이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 문서를 건네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흔들림 하나 없었지요. 월화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논 열맞이기를 나 하나 때문에
이 양반이 대체 무슨 속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이진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죽은 벗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네만 믿네 이복에 내 딸아이를 부탁하네. 그 한 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진사는 눈을 감았지요. 논 열맞이기쯤이야 아깝지 않았습니다. 법과 나눈 약조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무거운 것이 얹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김진사가 다음에는 어떤 수를 써올 것인지, 이진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월하가 이진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진사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나으리 어찌하여 논 열맞이기를 버리면서까지 소녀를 지키시는 겁니까? 정령 첩으로 두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월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지었지요. 주인이 제 집에 딸린 여종 하나 못 지켜준다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껄껄.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을 월하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대답이 마음 어딘가에 오래도록 걸렸지요. 한편 김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내기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는 뻔한 일이었지요. 김진사가 신복을 불러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월하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지요. 신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진사 댁 주변을 은밀히 살피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진사도 외동도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월하만이 어딘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담장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인기척을 느낀 월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문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으니 월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지요. 방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터졌지요.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몰래 와서 여종을 포쌈해 가려 하느냐. 외동이었습니다. 낌새를 눈치채고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란이 가라앉고 나서 월하는 방문 너머 외동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발소리가 그날 밤 월하의 귓속에 오래도록 남았지요. 보쌈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진사가 외동을 사랑채로 불렀지요.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가 월하를 지켰구나. 아버지, 저 여인이 대체 누굽니까? 왜 저런 자들이 밤중에 들이닥치는 겁니까? 네, 아비의 빚이다. 외동이 더 물으려 하였으나 이진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외동은 주먹을 쥐었지요. 빚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빚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외동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김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였습니다. 보쌈마저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참이었지요. 김진사가 신복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관할을 움직여야 한다고, 이진사를 법으로 묶어야 한다고 하였지요. 신복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가 직접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소장을 올렸지요. 내기로 얻은 노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진사 댁에 있는 월화를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이진사 댁에 전해졌습니다. 이진사가 조용히 웃으며 갓을 썼지요. 관하로 가야 할 참이었습니다. 외동이 따라 나서려 하자 이진사가 손을 저었지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집에 있거라. 이진사가 관하에 들어섰습니다. 사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소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지요. 김진사가 득에 양양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이진사에게 소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기는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여종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은 논10 맞이기로 갚았고 두 번째 내기에서도 논 10 맞이기를 드렸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갔지요. 이진사의 논리가 틀린 곳이 없었으니까요. 사또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월화를 불렀습니다. 월화가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사또가 물었지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라. 김진사 댁으로 돌아가겠느냐, 이진사 댁에 남겠느냐?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월화에게로 향하였지요. 월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사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이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월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강요도 없었고 애원도 없었지요. 그저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월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진사 댁에 남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진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월화가 이진사의 뒤를 따라 걸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나으리 어찌하여 논 열맞이기를 버리면서까지 소녀를 지키시는 겁니까? 정령 첩으로 두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인이 제 집에 딸린 여종 하나 못 지켜준다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껄껄.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을 월화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짧은 대답이 마음 어딘가에 오래도록 걸렸지요. 논 열맞이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주는 사람, 여종 하나를 위해 관아까지 나선 사람. 월화는 걸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 소송에서 진 김진사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월화의 과거를 캐기로 한 것이었지요. 신복을 한양으로 보내 10여 년 전 박대감 영모 사건의 기록을 뒤지게 하였습니다. 죄인의 자식은 영구 노비라는 법령을 찾아내려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신복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문서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김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으로 월화를 완전히 올가맬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 문서를 들여다보던 김진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문서에는 10여 년 전 박대감 영모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김진사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박대감을 영모로 몰아간 고변서에 김진사가 서명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박대감 가문을 몰락시킨 것이 다름 아닌 김진사 자신이었지요. 김진사가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복의 입을 막고 문서를 불태워 버렸지요. 그러나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이진사 댁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이진사 집 머슴 하나를 몰래 매수하였던 것이지요. 매수된 머슴이 월화와 관련된 문서를 훔쳐 김진사에게 넘기려는 순간 외동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외동이 문서를 빼앗았지요. 그러나 머슴은 달아나 김진사에게 이진사 집에 영모 문서가 있다고 거짓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진사 가문 전체가 영모 의심을 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하였지요. 외동이 이 사실을 이진사에게 고하였습니다. 이진사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 무렵 이 고을에 변복을 한 낯선 젊은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수행원 둘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차림새가 수수하였으니 고을 사람들은 그저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련이 하였지요. 그 젊은이가 장터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켠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관아에서 붙인 방문 앞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방문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지요.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인이 방문 앞에 서서 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였지요. 백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였으니 무릎을 낮추고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변복한 젊은이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설명이 끝나자 백성들이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젊은이가 수행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네 집 사람인지 알아보아라. 변복한 젊은이가 수행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사 댁 여종이라 하였지요. 젊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수행원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진사 댁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수행원이 이진사 댁을 찾아가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진사가 흔쾌히 응하였지요. 누추한 곳이지만 편히 쉬어가시라 하였습니다. 저녁 무렵 변복한 젊은이가 이진사 댁 살인문을 들어섰지요. 마당을 쓸고 있던 월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이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지요.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월화가 밥상을 들고 손님방으로 들어섰지요. 변복한 젊은이가 밥상을 받으며 월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집 사람이요. 이진사 댁 여종이옵니다. 여종치고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려. 과찬이십니다. 월화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젊은이는 월화가 나간 자리를 잠시 바라보았지요. 장터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여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가 수행원을 조용히 불렀지요. 이진사 어른께 차 한 잔 대접해도 되겠냐고 전하여라. 이진사가 손님방으로 건너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요. 이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누추한 곳에서 쉬어 가시게 되어 송구합니다. 마을의 이진사 어른의 편판이 자자합니다. 보잘것없는 객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판이라 하시니 과찬입니다. 그저 사람 사는 도리를 할 뿐이지요. 어른께서는 이 고을을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들의 살림이 어떠한지요? 내가 사는 마을에는 배고프거나 억울한 이가 없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라가 태평한데 세상에 억울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10여 년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는 지은 자가 받아야 하는데 그 자식이 대신 평생을 갚는다면 그게 어찌 하늘에 이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십니까? 박대감이라는 자가 억울한 사람의 대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지요. 젊은이는 그 순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대감. 그 이름이 귀에 걸렸지요. 저녁 밥상을 들고 들어왔던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젊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백성들의 삶, 관리들의 부패에 이르기까지 이진사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지요. 지위도 이름도 모르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지요. 대화가 끝나고 이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각에 폐를 끼쳤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진사가 물러나자 젊은이는 홀로 뜰에 나와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을 조용히 불렀지요. 10여 년 전 박대감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젊은이가 떠났습니다. 이진사가 대문 밖까지 배웅하였지요. 젊은이가 말에 오르기 전 잠시 이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른의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이진사는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느꼈습니다. 젊은이의 행렬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진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월화도 담장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손님이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관하로 달려갔지요. 사또 앞에 엎드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모제인의 집안 딸로 노비로 일하는 여종을 이진사가 극진히 대접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영모제에 해당합니다.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김진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뜻밖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직 고을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그 손님이었습니다. 수행원의 귓속말을 들은 젊은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영모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이진사 댁에 전해졌습니다. 이진사가 조용히 앉아 그 소식을 들었지요. 외동이 주먹을 쥐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김진사를 찾아가 따져보겠습니다. 앉아라. 혈기로 덤비면 진다. 지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 하지만 월화까지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진정하거라. 외동이 이를 악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진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진사는 담담하게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이진사가 천천히 뜰로 내려섰습니다. 벗의 딸을 지키려다 가문 전체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포졸들이 이진사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진사를 관하로 데려가야 한다 하였지요. 이진사가 갓을 쓰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부인이 이진사의 소매를 잡았지요. 영감, 이게 무슨 일이오?
어디를 가시는 거요? 걱정 마시오. 곧 돌아올 것이오. 이진사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하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하였지요. 외동아, 월화를 지켜라. 그것이 이진사가 집을 나서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포졸들을 따라 걸어가는 이진사의 뒷모습이 대문 너머로 사라졌지요. 관아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준비해온 증인들이 줄줄이 나섰지요. 이진사가 영모죄인의 딸을 숨겨 영모를 도모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조용히 앉아 그 말들을 들었지요. 월화 부친과의 인연을 밝히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진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월화가 위험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내 목숨보다 저 아이의 앞날이 먼저였던 겁니다. 재판이 이진사에게 불리하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지요. 재판을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손님이었지요. 수행원이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친히 납시었다. 모두 엎드려라. 관아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고 김진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진사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셨습니까? 세자가 이진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돌아섰지요. 이 판결은 내가 직접 임금께 아뢰겠소. 이진사를 당장 석방하고 김진사를 옥에 가두시오. 김진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박대감을 영모로 몰아간 것도, 월화를 보쌈하려 한 것도, 이진사를 모함한 것도 모두 자신의 짓이었음을 털어놓았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지요. 이진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임금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2달을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그 2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진사는 매일 아침 사랑채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알았지요. 영감이 저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는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얹혀 있다는 것을. 부인이 말없이 차 한 잔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이진사가 찻잔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지요. 월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면서도 시선은 늘 대문 쪽을 향하였지요. 혹시라도 나쁜 소식이 들어올까, 혹시라도 임금의 뜻이 이진사에게 불리하게 내려올까 마음을 졸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외동이 그런 월화를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화가 마당을 쓸 때 옆에서 장작을 패고 월화가 빨래를 넣을 때 곁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지요. 말 없는 곁이었습니다. 월화는 그 곁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화가 이진사에게 조용히 찾아왔지요. 이진사가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모든 것이 소녀 때문입니다. 소녀가 없어지면 이 집이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소녀를 김진사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월아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요. 이진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이 집이 편안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라. 월아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루 끝에 외동이 서 있었지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지키겠소. 월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외동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월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숙였지요.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이 산다. 그러나 이 사람을 두고 어찌 가란 말인가. 두 마음이 엇갈리며 월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아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였습니다. 외동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두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이었지요. 월아가 마당을 쓸고 있었고 이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이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외동이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부인도 마루 끝에 서서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월아의 손에서 빗자루가 멈추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임금의 명을 받든 사신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신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사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께서 이진사의 충절과 인품을 높이 치하하시며 고을의 귀감으로 삼으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박대감 가문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즉시 복권하고 빼앗긴 가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 명하셨습니다. 월아가 그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10여 년이었습니다. 노비로 산 10여 년이 그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사신이 물러간 뒤 마당은 한동안 조용하였습니다. 이진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지요. 사랑채로 들어가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벗이여, 이제 됐네. 그 세 마디에 10여 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눈 약조 하나를 지키기 위해 논을 내주고 관아에 끌려가고 영모 누명을 감수하였던 세월이었지요. 이진사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이진사는 그것을 닦지 않았지요. 이진사가 월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진사가 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월아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내 아버지가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이야. 월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지요. 월아의 눈이 편지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평생의 벗이었다. 그 의리 하나로 여기까지 왔을 뿐이야. 이제 내 가문이 돌아왔으니 당당하게 살거라. 월아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월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만 주신다면 딸이 되어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이진사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너만 괜찮다면 부족한 아들 외동과 맺어주고 싶다. 딸도 되고 며느리도 되면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루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외동이었지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외동과 월아의 눈이 마주쳤지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아의 볼이 천천히 붉어졌지요. 임금의 명이 내려진 지 며칠 후였습니다. 이진사와 외동 그리고 월아 셋이 나란히 박대감의 묘소를 찾았지요. 오랫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묘소였습니다. 월아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지요. 이진사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동도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가지만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이진사가 눈을 감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약조 지켰네. 벗이여. 외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월아가 그분의 딸이라는 것을요. 알았지. 그래서 데려왔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로 하는 의리는 의리가 아니야. 몸으로 지켜야 의리지. 외동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월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눈물이 묘비 앞 흙바닥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묘소에는 바람 한 점 없었지요. 다만 오래된 소나무 가지가 다시 한번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이진사 댁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흉년의 세금을 대신 내주던 그 집, 가뭄의 곳간 문을 먼저 열어주던 그 집에서 혼례가 열렸지요. 마을 사람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외동이 혼례복을 입고 마당에 섰지요. 맞은편에는 월아가 있었습니다. 노비의 옷이 아니라 박대감 가문의 딸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이진사가 부인 옆에 나란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그때 제가 왜 그리 야단을 쳤는지 모르겠소. 잘 하셨소. 당신이 야단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외로웠을 거요. 껄껄.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논 열맞이기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였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 넓은 마당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었지요. 의리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지키는 것이라 하였던 이진사의 말처럼 그날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의리의 결실을 함께 누렸더랍니다.